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35살의 여성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게만 살던 제가 얼마 전 끔찍한 일을 겪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모든 일을 겪고 난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빨리 그 사람들의 실체를 알게 돼서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익명의 힘을 빌려 용기를 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을 정말 좋아했어요. 한때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을 꿈꿨을 때도 있었지만 이보다 아이들에게 더 도움되고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아과 의사라는 꿈을 가지고 의대에 진학했고 열심히 노력해서 전문의 자격증도 따고 소아과도 개원할 수 있었어요. 사실 소아과를 개원할 때는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서 약간 부모님의 도움도 받긴 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지금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직원 수가 50명 정도 되고 연 매출이 100억 정도 되는 회사이거든요. 회사를 잘 운영하시는 부모님 덕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며 별 어려움이나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았습니다. 이랬던 제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걱정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저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아이를 엄청나게 좋아했기에 결혼을 빨리 해서 저와 닮은 아이를 갖고 싶었으나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만 해왔고 이성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하는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연애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고 할 텐데 연애도 해본 적이 없는 제가 무슨 수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30살을 넘기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주변에서 결혼할 남자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어요. 그런데 연애와 공부는 다르더라고요. 공부는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되는 것이었는데 연애는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어린 나이에 소아과 의사가 되어 개원한다고 부러워했지만 저는 정말 답답하고 결혼을 못하는 이 현실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결혼 정보 업체를 통해 제 짝을 찾아볼까도 했지만 조건만 보고 억지로 맺어진 인연은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소아과에 비타민과 같은 유아 영양제를 납품하는 제약회사가 있었는데 우리 병원을 담당하던 영업 직원이 새로 들어왔다고 인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 직원이 저의 고등학교 동창 이도훈이었어요. 도훈이는 저를 한눈에 알아보고 너무 반가워하며 자신의 명함을 주었고 저도 반가운 마음에 제 명함을 건넸습니다. 도훈이는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를 잘하더니 의사가 됐느냐고 하며 별일 없으면 오늘 저녁 퇴근 후 같이 밥이나 먹자고 했어요. 저도 별 약속이 없었고 그날은 야간 진료도 없어서 식당에서 보기로 했답니다. 그날 저녁 약속한 시각이 되어 만나기로 한 식당으로 나갔어요. 도훈이는 이미 식당에 와 있었고 제가 식당에 들어가자 아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저 개구쟁이였는데 어른이 되고 어엿한 직장인이 된 도훈이는 참 늠름해 보였어요. 우리는 순수했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훈이네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보육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도훈이에게는 3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지적장애 장애가 있었습니다. 대화하다가 문득 도훈이의 형이 생각나서 요새 어떻게 계시냐고 물었더니 좋은 짝을 만나 몇 년 전에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우리는 밥과 술을 먹으며 급속도로 친해지고 그 뒤로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주말에는 영화도 보고 같이 운동도 하며 자주 만나다 보니 우리는 서로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만났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도훈이는 참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도 욱하거나 화를 낸 적이 없었으며 어른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도훈이가 더 좋아지고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도훈이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저와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우리는 결혼을 계획하고 각자의 집에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이제는 저의 예비 남편이 된 도훈이가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저는 예비 남편에게 빈손으로 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예비 남편은 그럴 수 없다며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영양제에 과일까지 사들고 집에 왔습니다. 부모님은 너무 반가워하시며 제가 나이 먹고 결혼도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저와 결혼을 결심해줘서 고맙다며 아주 많이 반겨주셨어요. 도훈이는 엄마가 새벽부터 준비하신 음식들을 아주 복스럽게 먹었고 그런 모습을 본 부모님은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서 이야기하다가 예비 남편의 부모님, 저에게는 예비 시부모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비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우리 아빠 회사의 하청업체더군요. 아빠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디 있느냐고 하며 아무래도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으니 조만간에 얼른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를 잡기로 하였습니다. 도훈이와 부모님의 첫 만남은 아주 화기애애했고 이어서 다음 주에는 제가 예비 남편의 집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저는 어지간하면 긴장을 하지 않는 성격인데 정말 심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떨렸습니다. 예비 남편은 그런 저의 손을 꼭 잡아주며 우리 부모님은 이미 허락하셨으니 친척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집에 들어가니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며 소아과 의사이니 공부는 당연히 잘했을 텐데 얼굴도 참하게 이쁘다며 반겨주셨습니다. 예비 시아버지 역시 환하게 웃으시며 잘 왔다고 어서 오라고 하셨어요. 두 분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거실로 들어갔는데 상에 육, 회, 공에 모든 음식이 다 있더라고요. 세상에, 저 이런 상은 식당에서나 봤지 집에서는 처음 봐요. 저 음식 가리는 것 없어서 밥에 김치만 있어도 잘 먹는데 힘들게 왜 이리 많은 것을 차리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사람이 처음으로 왔는데 당연히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해야지. 어서 와서 앉아요. 예. 지은아, 네 동서 될 사람 왔는데 왜 이리 꾸물거리니? 빨리 밥 가져오지 못해? 부엌에서는 저의 예비 형님이 땀을 뻘뻘 흘리며 얼굴이 시뻘개져서 허둥지둥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비 형님이 당연히 저보다 나이가 많을 줄 알았는데 한눈에 딱 봐도 너무 앳되고 어려 보였어요. 예비 형님께 인사를 하고 저와 예비 남편 그리고 예비 시부모님과 예비 시아주버님까지 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예비 형님 혼자서 수저를 놓고 밥을 나르고 국을 나르고 계시는데 아무도 예비 형님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쟁반에 밥과 국, 수저를 가지고 오면 앉아있는 사람들끼리 상을 차릴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예비 남편을 포함한 모든 가족이 그조차도 하지 않아서 예비 형님 혼자 이리저리 다니며 수저를 일일이 다 놓고 밥과 국도 놓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거들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그런 저에게 어디 가느냐고 하시길래 형님 혼자 바빠 보여서 일 좀 거들려고 한다고 했더니 어머니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며 오늘 처음으로 온 자리니 그냥 편하게 밥이나 먹고 가라고 하셨어요. 예비 형님은 혼자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다들 형님을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더 황당한 것은 밥과 국이 다 차려지고 나서도 예비 형님은 자리에 앉지 않고 옆에서 가만히 서서 있었습니다. 형님도 같이 앉아서 식사해요. 저 때문에 음식 다 차리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같이 드셔야죠. 쟤는 원래 나중에 먹는단다.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먹어. 알겠지? 그리고 지은아, 국이 너무 짜잖니? 너는 살림을 얼마나 했는데 아직도 간 하나 제대로 못 맞추니?
하여튼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가서 물이나 떠와. 예비 시어머니는 저한테는 아주 상냥하고 나긋나긋하게 잘 대해주었지만 예비 형님한테는 너무 까칠하고 매섭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비 형님은 그런 어머니의 말에도 원래부터 당연히 그래왔던 것처럼 억울한 표정 하나 없이 밥상 옆에 서 있었고 다른 가족들도 그런 예비 형님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예비 아주버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부인이 이런 하대를 받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밥만 먹고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저는 너무 불편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편하지 않은 식사가 마쳐지고 부엌에 가보니 설거지할 그릇이 정말 많았고 예비 형님은 그 앞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밥도 못 먹고 차리기만 한 형님이 안쓰러워서 주방에서 같이 설거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고무장갑을 끼자 예비 시어머니는 네가 왜 고무장갑을 끼느냐고 하며 이런 일은 지은이 시키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제 손에 있던 고무장갑을 빼버리고 예비 형님한테 빨리 상 치우고 과일을 내오라고 했습니다. 예비 형님 혼자 상을 다 치운다고 쟁반에 그릇들을 옮기는데 그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제가 조금씩 도우려고 하자 예비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비 형님 혼자 모든 그릇을 다 치우니 이번에는 예비 시아버지가 빨리 과일 좀 내오라고 화를 버럭 내셨고 예비 형님은 예비 시아버지의 호통에 과일을 깎기 시작했어요. 예비 형님 혼자 종종거리며 과일과 차를 내오고 혼자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런 예비 형님이 신경 쓰여서 마음 편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의 이런 속도 모르고 예비 남편은 그저 실실 웃으며 과일을 먹고 있었고 예비 시아버지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우리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가 협력 관계라며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딨냐며 좋아하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아주버님도 아주 좋아했지만 이 순간에도 예비 형님은 마치 이 집의 가정부처럼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혼자서 설거지를 다 하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아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가야, 네가 왜 부엌으로 가니? 뭐 필요한 거 있니? 그게 아니라 형님 혼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도우려고요. 아까 보니까 그릇이 엄청 많이 쌓였던데 아무래도 혼자서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형님과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고요. 그런 힘든 일은 제 혼자 해도 충분해. 너는 손님으로 온 것이니 제 신경 쓰지 말고 앉아서 과일이나 먹으렴. 그리고 무슨 형님이랑 대화하니? 우리끼리만 하면 되지. 지은아, 너도 빨리 설거지 마무리하고 좀 쉬어. 너 때문에 우리 새아가가 불편해하지 않니? 아유, 쟤는 눈치도 없고 생각도 없고 손도 느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민망하게 느낄 정도로 예비 형님을 혼내셨습니다. 이렇게 예비 시어머니가 대놓고 무시를 하는데도 아무도 여기에 대해 토를 달지 않았고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앉아서 과일을 마저 먹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비 형님의 남편까지도요. 이런 분위기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고 너무 불편했습니다. 과일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예비 시댁에서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예비 남편에게 예비 형님에 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예비 형님은 원래 예비 시어머니가 운영했던 보육원에서 아기 때부터 자랐다고 해요. 그러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육원을 퇴소하고 바로 형과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시댁에서 같이 살며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형님은 몇 살이냐고 물으니 이제 고작 23살이래요. 예비 아주버님이 36살이니 둘이 무려 13살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남편에게 그럼 아주버님과 형님이 정말 사랑하고 연애해서 결혼한 것이냐고 했더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말이 되시나요?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부모님이 정해준 짝과 정략 결혼을 합니까? 저는 아주 기가 막혀서 어이없어 하는 반면 예비 남편의 표정은 너무 태연했습니다. 예비 형님이 이렇게 사시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는 뜻이요.
나는 솔직히 어머니가 형님한테 막 대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고도 다들 가만히 있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아. 그리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어머니가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하고 또 밥상 차린 며느리한테 고생했다는 말은 하지 못할 망정 옆에 서 있으라고 하니? 형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엄마의 도움으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고 졸업 후에도 형과 결혼시켜서 가족이 되어준 거야. 오늘 하루만 본 너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엄마로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에게 학비도 대주고 옷도 입히고 밥도 먹이면서 키운 데다가 가족도 없는 사람에게 가족도 되어줬는데 이 정도 대접은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대접이야? 글쎄, 내가 보기에는 형님 그냥 그 집의 가정부이고 하녀 같아 보였어. 차라리 진짜 가정부라면 월급이라도 받지. 형님은 뭐 돈이라도 받니? 난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네.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너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말렸어야지. 어떻게 그냥 그거를 보고만 있어?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 어차피 너는 평일에는 매일 병원에서 출근해서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할 텐데. 그냥 형과 형수는 형수의 인생을 살고 나랑 너는 우리끼리의 인생을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대냐?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길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어머니가 형님한테 하는 대우가 정말 타당한 것인지 말이야. 아주버님은 지금 많이 아프시니까 그런 사리분별이 조금 어려워도 너는 사리분별 올바르게 할 수 있잖아. 이게 지금 옳은 일인 것 같니? 너라도 말리고 형님 편이 되어드려야지. 제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자 예비 남편은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비 시댁이 이해가 가지 않았고 예비 형님은 어린 나이에 왜 그런 고생을 하고 살고 있는지도 궁금했어요. 저는 부모님께도 제가 예비 시댁에서 본 것들을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그렇지 세상에 그런 대우를 하는 사람들이 어딨냐며 도울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예비 남편과 퇴근 후 만나기는 했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뭔가 묘하게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원래는 우리가 만나면 한시도 쉬지 않고 대화를 나눴는데 이날은 대화가 자꾸 끊기고 시간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수요일에도 원래는 퇴근하면 잠깐이라도 만났지만 예비 남편은 피곤하고 야근을 한다고 이유로 저를 만나지 않았어요. 뭔가 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되었어요. 우리 병원은 매주 목요일에 휴진해서 그날 개인적인 업무를 많이 보곤 했습니다. 이날은 엄마의 심부름으로 마트에 갔는데 예비 형님이 마트에 있었어요. 저는 너무 반가워서 예비 형님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얼마 전 집에서 처음 봤을 때보다 더 어리고 풋풋해 보였어요. 저는 저번에 인사드리러 간 날 대화도 제대로 못 나눴는데 잠깐 커피 한잔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예비 형님은 어머니가 친구 집에 놀러 가셔서 괜찮을 것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예비 형님에게 아주버님과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물어보았어요. 예비 형님은 저번에 예비 남편이 말한 대로 보육원에서 자라 어머니를 진짜 엄마로 생각하고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만 18세가 되어 보육원에서 나가야 했는데 어머니가 자기 아들과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했다고 해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두 분이 13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아주버님이 남자로 보이고 결혼할 마음이 생겼냐고 물었어요. 예비 형님은 사실 그때 보육원에서 나가면서 돈도 없었고 나가서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그 당시에 먹고 살려면 결혼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두 분이 사랑도 없이 결혼했는데 후회되지 않냐고 물었어요. 예비 형님은 사실 다른 보육원 친구들은 돈 없이 사회에 나가 고생하고 위험한 길로 빠지고 교도소에 들락날락하는 친구도 많은데 자신은 그래도 꽤 좋은 집에서 삼시세끼 먹고 살 수 있으니 이 정도면 그래도 꽤 괜찮은 것 같아서 후회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신의 꿈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집에서 보니 가정부처럼 생활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괜찮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비 형님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무덤덤하게 자기는 그저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게다가 23살로 얼굴은 어려 보이지만 손은 주부 습진에 걸렸는지 갈라지고 하얗게 일어났고 손과 팔목 군데군데 상처도 있었어요. 그렇게 예비 형님이 그동안의 이야기를 한창 하셨는데 예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내용은 못 들었지만 예비 형님이 자꾸 죄송하다고 하는 것 보니 빨리 들어오지 않는다고 혼내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들어가면 예비 형님이 크게 혼날 것 같아서 일부러 예비 시댁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당연히 예비 형님 혼자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저와 같이 들어오자 깜짝 놀라셨어요. 저는 오늘 진료가 없는 날인데 마트 장 보러 갔다가 우연히 만났다고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얼른 들어오라고 하며 예비 형님에게 마실 거리 좀 내오고 가서 화장실에서 이불 빨래를 하라고 했어요. 제가 집 앞에 세탁소가 있던데 집에서 이불 빨래를 하느냐고 물으니 집에 지은이가 있는데 왜 돈을 들이냐고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형님을 가족이 아닌 그저 가정부로만 보았어요. 저는 이 집에서 예비 형님을 빨리 구해내야겠다고 생각했고 예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보육원의 다른 아이들은 과연 잘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직접 제 두 눈으로 아이들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보육원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의료봉사? 해주면 좋긴 한데 너도 바쁠 텐데 굳이 할 필요 있겠어? 아이들도 50명이나 돼서 혼자서는 힘들 텐데. 50명이면 우리 학교 후배들과 함께 의료봉사 나가면 돼요. 의료봉사하면 다양한 환자들을 접할 수 있어서 의사 후배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예전부터 의료봉사 꼭 해보고 싶기도 했고요. 어차피 아이들 건강 상태도 검사해야 할 테니 제가 가서 할게요. 이번 주 일요일에 별일 없는데 보육원에 가도 되죠? 일요일? 그래, 일단 알겠다. 보육원에 말은 해놓으마. 아, 그리고 어머니, 예비 형님이 보육원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그날 예비 형님과 같이 가고 싶은데 그래도 되죠? 지은이는 왜? 지은이는 집에서 일하는 아이다. 굳이 거기까지 같이 갈 필요가 있겠니? 같이 있어봤자 별 도움도 되지 않을 텐데. 아이들은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서 진료 보는 것보다는 같이 지냈던 사람이 함께 있으면 더 도움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예비 형님도 같이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형님도 같이 가게 해달라는 말에 매우 당황한 듯 보였지만 제가 거의 조르다시피 하여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저는 일요일에 예비 시댁에 와서 식구들을 다 태우고 보육원에 가기로 했어요. 다 함께 봉사를 가기로 한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학교 후배들은 바로 보육원으로 출발했고 저는 예비 시댁으로 가서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남편 그리고 예비 형님과 다 같이 보육원으로 향했어요. 예비 남편과 저는 여전히 뭔가 어색했습니다. 보육원에 의사 후배들이 먼저 도착해 있었고 아이들은 운동장에 있었는데 20명 정도밖에 없어 보였어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5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다고 했는데 왜 이거밖에 없냐고 물었더니 지금 30명 정도는 날이 좋아 소풍을 갔다고 했습니다. 저와 의사 후배들은 바로 조를 짜고 20명의 아이를 분담해서 진료를 시작했어요. 예비 형님은 제 옆에서 아이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고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남편은 보육원 내의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진료를 시작했는데 제가 그동안 소아과에서 본 아이들과는 달리 표정이 모두 다 어두웠어요. 원래 아이들은 어른들과는 달라서 아프고 열이 나도 떠들고 장난치는데 보육원에 있는 모든 아이가 눈치 보는 것 같고 뭔가 겁에 질린 표정들이었습니다. 예비 형님이 일부러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지만 다들 저와 후배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웃긴 하는데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도 상태도 이상했고 제가 분명히 오늘 의료봉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날짜에 맞춰서 절반이나 되는 아이들이 소풍을 갔다는 것도 이상했어요. 다행히 운동장에 있던 아이들은 크게 아픈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보육원을 둘러보다가 보육원 후문 쪽에 창고 같은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곳은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해서 들어가려고 하니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저는 다시 돌아오려다가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 앞에 귀를 대고 서 있으니 보육원 직원이 놀라서 쫓아왔습니다. 여기는 그냥 창고로 쓰이는 곳이고 직원들 외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 얼른 저쪽으로 가라고 했어요. 일단 가기는 갔는데 창고 안에서 분명히 사람 소리가 들렸는데 창고라고 하니 뭔가 수상했습니다. 미심쩍은 부분이 너무 많았고 아이들도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심리적으로는 매우 불안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 보육원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날은 진료를 마치고 예비 시어머니 몰래 예비 형님의 전화번호를 받아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몰래 할 말이 있으니 시간 날 때 언제든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예비 남편이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보육원에서 본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어둡고 나이에 맞지 않게 눈치를 많이 보는 느낌이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예비 남편은 부모가 버린 아이들의 표정이 밝을 리가 있겠냐며 부모님 손잡고 소아과에 온 아이들과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육원 아이들은 부모한테도 버려진 아이들인데 왜 이리 예민하게 구냐고 했어요. 나는 소아과 의사이고 아이들의 상태를 체크해야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상할 때는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 그리고 그 아이들이 부모한테 버림을 받았어도 나는 이 아이들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정말 대단한 의사납셨네. 저번에는 형수한테 꽂혀서 그러더니 이제는 보육원 아이들이냐? 지금 우리가 그런 거 따질 시간이 있어? 도대체 우리 결혼 준비는 언제 해? 상견례도 하고 결혼식장도 예약하고 갈 길이 구만리라고. 솔직히 말해서 나 지금 너랑 결혼 진행하는 것이 너무 찜찜해. 뭔가 의심되는 구석도 많고 마음에 걸리는 부분도 많아. 우리 일단 생각할 시간을 일주일만 좀 갖자. 이런 마음 갖고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불행할 것 같아. 나 여기서 내릴게. 저는 예비 남편의 차에서 내려서 혼자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예비 시댁은 보면 볼수록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예비 남편은 그런 저를 그저 예민한 사람으로만 취급했어요. 이대로는 결혼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시간에는 환자가 많아 바쁘게 시간이 흘렀고 오후가 되자 조금 한가해졌어요. 잠깐 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예비 형님이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잠깐 외출하셔서 전화했다길래 지금 당장 나가서 만나고 싶었지만 병원 진료 시간이라 안 되었고 혹시 저녁 때 시간이 되냐고 물었어요. 예비 형님은 저녁 때는 식사 준비하고 정리하고 하느라 바쁘고 아예 늦은 밤, 늦은 시간에 쓰레기 버리러 가는 척하며 잠깐 나갈 수 있는데 그때도 시간이 되냐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밤늦게 집 앞에서 잠깐 보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차를 끌고 예비 시댁 앞으로 갔습니다. 시동을 끄고 기다리고 있는데 밤 10시쯤에 예비 형님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서 예비 형님에게 인사를 하고 일단 제 차로 데리고 갔습니다. 예비 형님에게 사실 어제 보육원에서 이상한 점이 많아서 그런데 보육원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예비 형님은 보육원 생활에 말하기 꺼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예비 형님에게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은 잘 알지만 그래도 어린 아이들에게 혹시라도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하지 않겠냐며 설득했어요. 예비 형님은 어렵게 과거의 이야기를 꺼냈는데 내용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보육원의 원장으로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오래된 음식과 썩기 직전의 음식만 제공하였고 그마저도 조금씩만 주어서 매일 배가 고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아이들을 구박하고 학대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아이들의 몸에 상처가 나도 치료하지도 않았어요. 어쩌다 한 번씩 의료봉사나 손님들이 오면 몸에 상처가 있거나 흉터가 있는 아이들은 지하의 강당에 가둬놓았다고 했습니다. 아마 어제도 아이들이 소풍을 갔다고 했지만 지하의 강당에 갇혀 있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누가 보육원에 방문하면 무조건 웃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과 절대 말 섞지 말라고 교육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웃지 않고 사람들과 쓸데없는 말을 섞다가 들키면 그날 밤 어머니는 아이들을 아주 심하게 구박했대요. 왜 어제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하지 않았어요? 어제 알았으면 제가 아이들을 찾아라도 봤을 텐데요. 사실 어머니가 저는 눈치가 빠르다고 하면서 많이 때리지도 않으셨고 예뻐해 주셨어요. 다른 보육원 친구들은 자립금을 얼마 주지도 않고 만 18세가 되어 거의 맨몸으로 쫓겨날 때 저는 이 집으로 시집와서 따뜻하게 삼시세끼 먹고는 있잖아요. 지금 다른 친구들은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이미 교도소도 몇 번 들락날락하기도 했어요. 저 그 친구들처럼 이 집에서 내쫓길까봐 두려워요. 제가 본 것들 그냥 입 다물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이 집에서 오래 살 수 있는데 괜히 폭로하면 이 집에서 저 쫓겨난다고요. 그러니 언니 제발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게 그냥 이 모든 사실 모른 척 해주세요. 저 여기서 쫓겨나면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어요. 부모님도 없는 저는 세상에 혼자 버려진다고요. 예비 형님의 간절한 부탁에 저는 당장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예비 형님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른 척 하겠다고 하고 헤어졌어요. 그렇게 예비 형님과 헤어지고 집에 왔습니다. 혼자 침대에 누워있는데 보육원에서 겁에 질린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자신을 먹이고 입히고 키워줬다는 이유로 원치도 않은 결혼을 하고 그 집에서 자신의 꿈은 생각조차도 하지 못한 채 가정부처럼 사는 예비 형님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있으면 저 역시 범죄를 묵인하는 방관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를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우연히 달력을 보니 조금 있으면 5월 5일 어린이날이더라고요. 저는 이날 다시 보육원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병원 점심시간에 예비시댁으로 향했어요. 들어가 보니 예비 형님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놨다는 이유로 예비 시어머니에게 호되게 혼나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비 아주버님은 자신의 부인이 그렇게 혼나는데 신경도 쓰지 않고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뒤로하고 예비 시어머니에게 5월 5일에 보육원 봉사활동을 하고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고 싶다고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보육원 일에 왜 이리 신경 쓰냐고 하시며 그다지 반기지 않았지만 제가 소아과 의사이기도 하고 저번에 소풍을 가서 절반 정도는 진료를 보지 못해서 꼭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이니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나 치킨 같은 간식을 제공하려고 한다고 하며 예비 형님도 같이 가자고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제가 완강하게 말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냈고 그 후 예비 형님에게 연락해서 보육원의 지하 강당이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그곳은 후문 쪽에 들어가는 입구가 따로 있었고 매일 잠가 놓는데 사무실에 그 열쇠가 있다고 했습니다. 순간 저번에 후문에 있던 창고 문을 열려고 하니 보육원 직원이 깜짝 놀라 했던 것이 떠올랐고 직감적으로 거기가 바로 지하 강당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알게 된 모든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부모님은 세상에 어떻게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냐며 이거는 절대 용서하면 안 될 행동이라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런 집안과 제 결혼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겠다고 하시며 제게 평소에 친분이 있던 변호사 한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저는 변호사님께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에 관해서 이야기했고
변호사님은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형님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보육원 원장인 어머니가 시켜서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과 결혼한 것인데 혹시 혼인 취소가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황을 보면 아주 힘들 것 같지는 않다며 한번 진행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었어요. 저는 의사 후배들과 변호사님을 의사 후배인 척 위장을 하고 함께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도 아이들은 운동장에 모여 있었는데 3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온 예비 시어머니에게 아이들이 왜 이것밖에 없냐고 했더니 저번에 소풍 가서 진료를 못 본 아이들만 있고 그날 소풍을 못 간 아이들이 오늘은 소풍을 갔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표정이 밝지 않았고 우리를 상당히 경계했어요. 한 명씩 진료를 보다가 직원들이 바쁜 틈을 타서 저와 변호사는 빠져나왔습니다. 몰래 사무실로 들어가 열쇠 뭉치를 찾아 챙기고 후문 쪽의 창고로 갔어요. 열쇠가 하도 많아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예비 시어머니와 보육원 직원들이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느라 바빠서 저와 변호사님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창고의 열쇠를 찾았고 들어가서 지하로 가보니 예비 형님의 말대로 강당이 있었고 그곳에는 정말 진료를 받아야 할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지 많이 힘들어 보였고 몸 곳곳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일단 변호사님은 증거를 남겨놔야 한다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고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다시 운동장으로 갔어요. 운동장에서는 예비 시어머니가 아이들에게 피자를 나눠주고 있었고 아이들은 서로 이야기도 하지 않고 허겁지겁 먹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찾았다며 어디에 다녀왔냐고 물으셔서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하며 대충 둘러댔어요. 잠시 후 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보육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고 경찰들은 여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지금 아이들이 논란이 빨리 가라고 했지만 경찰들은 신고가 들어온 이상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기 창고에 지하 강당이 있는데 그곳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끔찍한 일들을 숨기려고만 하셨어요? 어떻게 따뜻한 손길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이런 짓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 유나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리고 지하 강당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어? 설마 지은이가 다 이야기한 거니? 누가 이야기한 것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머니가 지금 아이들을 학대하고 보육원 출신인 형님의 인생을 망쳤다는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아무리 부모님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어머니 맘대로 자기 아들과 결혼시킬 생각을 하세요? 정말 끔찍합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저지른 모든 일들 다 처벌받게 될 거예요. 단단히 각오하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바로 구속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함께 경찰서를 갔다가 예비 형님과 함께 우리 집으로 갔어요. 이렇게 정신없고 제 평생 잊지 못할 어린이날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하려는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예비 남편이 화가 잔뜩 나서 다 뒤집어 엎고 난리더라고요. 야, 김윤아, 너는 남의 집 이렇게 풍비박산을 내놓고 태연하게 일을 하고 있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 잔인? 진짜 잔인한 사람들이 누군데 여기 와서 난리야? 너네 부모 그동안 지은 씨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니? 부모 없는 고아라는 이유로 자기들 멋대로 결혼시키고 집에서 가정부처럼 일 시킨 사람들이 어디서 나한테 잔인하대. 너희들은 그냥 너희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벌을 받은 거야, 알겠어? 괜히 여기 와서 화풀이하지 말고 빨리 가. 이게 지금 보자 하니까 그니까 넌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당연하지. 힘없는 아이들 학대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벌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어머니들? 이때 병원에는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정말 많이 계셨습니다. 저와 예비 남편의 대화를 다 들은 어머니들이 웅성대기 시작했고 아이들을 학대한 사람들은 당연히 벌 받아야 한다며 다들 제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셨어요.
예비 남편은 어머니들의 반응에 더는 말을 못 이어나가고 소리 지르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발광했고 저는 예비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예비 남편은 경찰에 끌려나갔고 그게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네요. 그 뒤 예비 형님, 아니 지은 씨는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먹고 저와 같은 방에서 살았는데 평생 혼자 살던 내게 친동생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옛날부터 자매끼리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놀러 다니는 모습을 보면 너무 부러웠거든요. 저도 그런 동생이 생긴 것 같아서 같이 사는 게 즐겁답니다. 지은 씨는 우리 집에서 한 달 정도 쉬고 바로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했어요. 전 예비 시어머니는 보육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느라 정신없고 지은 씨의 남편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제대로 된 소송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도훈 씨 아버지가 지은 씨 남편의 후견인 자격으로 혼인 취소를 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를 어찌해야 하나 싶어 아빠에게 말씀드렸더니 걱정하지 말라며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하셨어요. 현재 도훈이 아버지의 회사가 우리 아빠 회사의 하청업체인데 그쪽 회사 매출의 80%가 우리 아빠 회사와의 거래로 생긴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빠 회사가 거래를 끊어버리면 도훈이 아버지의 회사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점을 이야기하며 아빠는 도훈이의 아버지에게 혼인 취소해주지 않으면 모든 거래를 끊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도훈이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첫째 아들의 혼인을 취소했고 지은 씨에게 위자료까지 주게 되었어요. 그 뒤로 지은 씨는 우리 집에서 생활하며 아빠 회사의 격리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은 씨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저와 함께 한 달에 한 번은 보육원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도훈이의 어머니는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답니다.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어린아이들을 괴롭히고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있다는 것이 정말 속상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여기 사연을 듣기만 했지 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제 글솜씨가 그다지 좋지 않아 저의 답답한 마음이 여러분께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며 쓰려니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것 같지만 그래도 상황 설명은 어느 정도 되었으리라 생각되네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고 세상의 모든 아이가 다들 행복해지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며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연을 들어주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먼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에 접어든 여자 사연자로서 평소에 이런 썰들을 좋아해서 자주자주 듣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저에게 있었던 일도 사연으로 한번 올려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타이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 일어난 큰 사건을 한번 재미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상한 가훈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가족들끼리는 모든 걸 나눠야만 한다는 가훈이자 법칙이죠. 그 법을 무시하는 날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엄벌이 내려지곤 했습니다. 뭐 말로만 보면 그게 뭐 어때서?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상은 늘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항상 가족들끼리는 콩 한쪽도 나누어야 한다고 하셨고 그 콩 한쪽이라는 게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알게 된 건 제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당시에 저를 좋아하던 같은 반 친구가 발렌타인데이 때 저에게 초콜릿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값이 꽤 비싸서 평소에는 사 먹을 수 없는 한 알씩 금박 포장이 된 초콜릿이었습니다.
물론 값도 값이지만 저도 그 친구에게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껴서 먹으려고 책상 서랍에 꽁꽁 숨겨두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꺼내 먹었죠. 그런데 제 여동생이 그 초콜릿을 보고는 저에게 하나만 달라고 졸랐었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준 선물이기에 절대 안 된다고 꺼내 먹을 생각하지 말라고 숫자 세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제 동생은 그게 엄청 먹고 싶었는지 엄마에게 가서 그 초콜릿 하나만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는 귀찮아서 언니한테 하나 달라고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동생이 징징거리면서 언니가 안 준다고 했다고 우는 소리를 내니까 아버지께서 방에서 나와서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가족끼리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하는 것인데 그깟 초콜릿이 뭐라고 동생에게 나눠주지 않는 거냐고요. 제 방으로 들어와서 서랍이란 서랍은 다 뒤지시더니 제가 소리를 지르는데도 그 초콜릿을 찾아서 가족들끼리 나누자고 하시더군요. 제가 받은 선물인데 고작 7개 남았는데 저를 1개 덜렁 주고는 자기들끼리 2개씩 나눠서 입에 까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막 울었더니 아버지께서 저에게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로 가족끼리 나눠 먹는 게 그렇게 곶감냐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에게 베풀면 나중에 네 복으로 돌아온다고 당당하게 말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제 마음에 폭력을 휘두른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든 멍은 빠질 생각을 하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거리를 두게 된 큰 사건이었죠.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장님이었습니다. 문제는 사업을 해서 넉넉한 부를 축적하는 것과 다르게 돈을 빌리러 온 친척들에게 하염없이 재산을 나눴다는 게 문제였죠. 허구한 날 문지방을 밟으며 돈 좀 빌려달라고 말하는 친척들을 내치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엄마는 피곤해하시고 속상해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께서 꽤 건실한 사업체를 운영 중이셨기에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긴 했습니다. 모은 돈으로 건물도 한 채 사서 가지고 계시며 월세를 받고 있기도 했고, 그러니까 엄마도 아버지에게 싫은 소리를 한 번 못 하셨죠. 아버지께서는 어릴 때 정말 가난하게 살아서 온 가족이 힘들었었다며 가족들을 더 이상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나누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콩 한 쪽까지도 나눠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사시는 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별로 이해가 가지 않았단 말이죠. 나눠줘봐야 감사한 줄도 모르고 더 줘라, 더 내놔라 하는 강도처럼 굴었거든요. 아무튼 아버지의 친척들은 아버지에게 빌부터 산다 싶을 정도로 큰 돈을 턱턱 빌려가곤 했습니다. 작은 아버지도 그렇고 고모도 그렇고 가족들에게 나눠 살아야지 그 돈 들고 저승 갈 거냐고 웃으면서 말을 하셨습니다. 하도 날강도처럼 뻔뻔하게 굴길래 제가 아버지께 한 번은 속내를 털어놨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 아빠는 고모며 작은아빠며 그렇게 돈을 퍼다 나르냐고요. 그러니 아버지께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겨우겨우 모은 전 재산을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께 전부 물려주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장남이라 재산을 온전히 가졌으니 동생들도 돌봐야 하는 것도 장남의 목 아니겠냐고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여동생에게 많은 걸 나누고 함께 해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계시던 엄마가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작 산 몇 평 받고 빚만 잔뜩 떠넘겼던 주제에 재산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아버지께서는 다 지난 이야기 해서 뭐하냐고 궁시렁거리시면서 자기가 번 돈으로 가족들에게 나누는 거니까 집안 살림이나 잘 살피라고 하시면서 대화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그런 아빠의 독불장군 같은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았고 먼 친척까지 챙길 여유가 없었으므로 동생만 잘 챙기자 싶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어서도 집안의 분위기는 달라진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명절 선물을 받아온다거나
친구들에게 생일 선물을 받아오거나 하물며 제가 제 돈 주고 산 옷까지도 온 가족이 나누는 거라고 돌려 입었습니다. 새로 산 옷을 입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려고 했는데 제 동생이 입고 있는 걸 봤을 때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하루빨리 독립이라도 해야 하나 싶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동생에게 옷을 벗으라고 난리를 치자 아버지께서 동생한테 그것도 양보 못하냐면서 화를 내셨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이 집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바뀌지 않을 법칙이라 생각하며 제 속을 달래야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지만 그저 그런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이라는 게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제가 가고 싶은 대기업에 가기엔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중소기업에서 버는 월급이야 너무나도 빤했지만 그마저도 아버지께서 나눠야 한다고 할까봐 월급까지 속여가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착실하게 적금을 부으면서 돈이 모이면 무조건 집부터 얻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가족끼리 따로 사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결혼 전까지는 무조건 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이죠. 제가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출퇴근도 힘들고 하니 원룸 얻어서 나가 살겠다고 했더니 죽어도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결국 저에게 이 집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구멍은 결혼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29살이 된 저는 생필품 하나까지도 감시를 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탈모가 생길 지경까지 이르렀고 결국 결혼에 대한 환상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떤 인간을 만나서 결혼을 하던지 콩 한 쪽도 나눠야 한다는 아버지보다야 당연히 낫지 않겠냐. 그런 인간만 만나지 말자가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같은 회사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개팅 자리에 워낙 관심도 많고 하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의외로 괜찮은 사람이 나온 겁니다. 생긴 것 저처럼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긴 했지만 성과급이 꽤 높은 회사라 실수령 자체는 괜찮은 사람이었죠. 아무래도 결혼이 목표이다 보니 가볍게 즐길 연애 깐깐하게 조건을 따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남자는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하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어줄 것처럼 굴길래 저도 점점 마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을 탈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남자의 단점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8개월을 만나다가 마음을 완전히 열고 집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에 있다고 솔직하게 말을 했죠. 그러자 그 사람은 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저의 마음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자기 나이 32살에 모은 돈이 7천만 원 정도 있다며 신혼집은 작은 집 대출을 받아서 입주하면 충분하지 않겠냐고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약간 멋이 없는 프로포즈이긴 했지만 저도 모아둔 돈이 6천만 원 정도 1억 3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나눈 뒤 우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말을 마쳤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넌지시 소개를 시켜드릴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아주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연애를 하는 티라도 냈으면 그러려니 하셨겠지만 전혀 티도 내지 않다가 운을 띄웠으니까요. 저에게 결혼할 거니? 아직 나이가 29살밖에 먹지 않았는데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니? 라고 하셨습니다. 제 목표가 뚜렷하게 이 집을 탈출하는 것인데 천천히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라고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주말에 인사를 드리러 올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말이 되자 예비 신랑이 집에 양소다. 그래 예상과는 달리 저희 아버지께서 상당히 탐탁체 얼마나 만났다고? 고작 8개월 보고 결혼을 한다는 거야? 아직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결혼을 하려고 해? 은근히 서운해하는 눈치까지 보이니까 괜히 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이 집을 나가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아버지 때문인데 정작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서운해하시니까요. 아버지께서는 고집스러운 제 눈빛을 보시고는 마음을 한풀 꺾으셨습니다.
가족이 되는 거고 우리 가족끼리는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그게 우리 집 가혼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가요. 예비 신랑이 막 웃으면서 현실적인 가혼이라고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곰곰이 생각을 하시더니 신혼집은 대출 받지 말고 본인이 직접 전세를 얻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비 신랑이랑 저랑은 집 대출 알아보면서 생각보다 높은 금리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집은 아버지께서 해주시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모은 돈으로 혼수하고 결혼식 준비를 하면 딱 맞겠다 싶었던 거죠. 그리고 한 3주 정도 지나서 주말에 이번에는 예비 신랑네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주변에 결혼을 한 친구가 없어서 인터넷으로만 시댁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었는데요. 보통 인터넷에 올라오는 시댁 이야기들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시집살이며 고부간의 갈등이며 그래서 너무나도 긴장되고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막 등에 땀이 줄줄 흐를 정도였어요. 아무튼 시댁에 딱 들어갔는데 예비 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너무 고맙고 축하해 라고 말하셨습니다.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거니까 서로 서운해하지 말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잘 지내보자고 하시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제가 얼떨떨하게 있자 우리 가족은 서로 화합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서운하거나 무슨 일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화사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와, 나 진짜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고 감사함까지 생기더라고요. 시모 얼굴이 정말 곱고 엄청 선하게 생긴 이미지여서 저는 너무너무 좋다고 앞으로 잘 지내고 싶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시댁에서 밥을 먹는 내내 잘 챙겨주시기도 했고 걱정했던 10월드랑은 거리가 멀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고 양가 가족들이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긴장했던 것과 달리 분위기도 너무 훈훈하고 좋았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잘 키운 딸 시집 보낸다는 느낌으로 인자하게 시댁 식구들을 맞이하셨고 어머니도 평소에 잔소리가 많은 분이시지만 그날만큼은 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도 우리 부모님께 딸아이 곱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집안 식구로 맞이해서 잘 보살피겠다고 하셨고요. 팔뚝에 막 소름이 돋긴 했지만 결혼해서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드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연애를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양가의 만남 이후 결혼식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신혼집은 아버지께서 해주셨고 혼수는 둘이 발품 팔아 구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까지 무사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던 부분인데 결혼을 하면 보이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같이 살기 시작한 이후에 보이는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엄청나게 게으른 사람이었던 거죠. 회사에 출근하는 것조차 우는 소리가 없으면 못하는 사람처럼 아침부터 엄청나게 징징거리면서 출근을 했어요. 더 자고 싶다. 누워있고 싶다. 양치하기 귀찮다. 누가 시켜줬으면 좋겠다. 나 대신 일할 사람 없나? 툭하면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진절머리가 났죠. 그런데 남편이 되도 않는 말을 하는 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사업가 체질인 것 같은데 그냥 사업을 시작해볼까? 장인처럼 사업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은근히 퇴사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고요. 물론 제가 그때마다 못 들은 척 그냥 넘어갔지만 하루 종일 사업 타령을 하며 허튼 소리를 하니 그건 또 그것대로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결국에는 남편에게 2세 계획을 생각하면 안정적인 직장에 남아있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몇 번이나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어차피 집도 장인이 해줘서 대출 갚을 것도 없고 결혼 자금 모았던 것도 거의 다 남아있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고정적인 수입은 저에게 있으니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둘이 모은 돈 1억 3천만 원 중 결혼식 비용, 혼수 비용 빼고 9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그 돈으로 사업하면 충분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남편을 말렸죠. 지금 집도 좁은 집인데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돈 보태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지 않겠냐고요. 남편은 입을 삐죽이면서 제 말에 따로 반박을 하진 못했죠. 물론 그렇다고 사업에 대한 마음을 접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남편은 저에게 회사에서 너무 힘들다, 과장이 잔소리한다, 부장이 결제를 해주지 않고 다시 해오라고 한다 하면서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제 피를 말려서라도 퇴사를 해야겠다는 목표를 잡은 것인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남편의 징징거림에 짜증이 막 솟구치더라고요. 제가 든든한 방패막이 남편을 얻은 건지 3살 먹은 아이를 얻은 건지 헷갈릴 지경이었죠. 더 큰 산은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가서 회사 그만두고 싶다,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장황하게 별 볼 일 없는 사업 계획을 포장해서 말했더라고요. 근데 남편의 사업 아이템이라는 게 이렇다 할 아이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중국에서 저렴한 홈카메라 같은 걸 사와서 국내에서 라벨링만 새로 해서 펫 전용 홈카메라로 둔갑해서 팔겠다는 거였어요. 또 허튼 소리 시작했다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시댁에서 글쎄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다면서 한번 해보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제가 놀래서 정색을 하고 시댁 식구들에게 저거 해서 얼마나 벌겠냐고 그냥 회사 다니는 게 최고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시모가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겠다는데 너는 내조를 더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갑자기 저를 확 흘겨보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혼 전에 봤던 인자한 시모는 제 앞에 없더라고요. 저도 순간 짜증이 나서 지금 이렇게 말리는 게 내조하는 거라고, 그리고 맞벌이 부부 사이에 아내가 남편 내조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냐고 대들었죠. 그러니까 시모가 갑자기 기가 차다는 듯이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주고 있는 거 맞냐고, 우리 아들 살이 쏙 빠졌다고 하면서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언제는 서로 서운한 일 만들지 말고 잘 살아보자고 그러더니 저도 기가 차더라고요. 다른 내용은 싹 무시하고 사업은 절대 안 된다고, 이런 걸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죠. 아니,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을 했죠. 사업 타령한 지 6개월쯤 지나서 남편이 대뜸 자기 사표를 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미친 거 아니냐고 갑자기 사표를 던지고 오는 게 어디 있냐고 하니까 남편이 한숨 푹 쉬면서 회사에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래처 대금 정산을 하느라 전표를 관리하는데 금액에 큰 구멍이 생겼다는 겁니다. 과장이랑 같이 목욕탕을 가고 회사 돈으로 비싼 밥을 사 먹고 했는데 영수증을 따로 챙기지 못한 게 한두 건인 줄 알았더니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뻔뻔한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기 전에 먼저 실업급여라도 신청해 보려고 사표를 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혀서 지금 회사 돈을 가지고 네 돈처럼 막 썼다고 이야기하는 거냐고 하니까 입을 꾹 다물고만 있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 회사에서 소송이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그니까 사표 내는 걸로 마무리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진짜 속이 터져나갈 것 같아서 사표 내놓고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거냐고 하니까 눈만 멀뚱멀뚱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회사 그만두면 자동으로 실업급여 나오는 거 아니냐고 미친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혀서 그냥 할 말이 쏙 사라지더라고요. 앞으로 뭐 해먹고 살 거냐고 물어보니까 글쎄 하는 말이 당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 둘이 못 살겠어? 하면서 드디어 본론을 꺼내더군요. 9천만 원 남아있는 통장 자기한테 주면 사업 한번 제대로 시작해보겠다고요. 자기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돈 다시 채워 넣을 테니까 믿어달라고 하면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딱 잘라 이야기를 했는데 시모한테 그것조차 일렀는지 다음날 시모가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저한테 그깟 돈이 뭐가 중요하다고 남편 길을 죽이냐고 하면서 집안을 쓱 둘러보더니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집안 꼬라지가 이게 뭐니 정말? 집 청소 좀 해야겠다. 주말이라고 늘어질 생각하지 말고 반질반질하게 쓸고 닦으란 말이야. 수건은 삶아서 쓰는 거 맞니? 우리 아들 피부가 예민해서 세탁을 잘해야 돼. 요즘은 세탁기가 삶아주는 것도 다 해요. 세탁기로 해봐야 직접 끓여서 삶는 거랑 같겠니? 당장 수건부터 삶아라. 수건 삶고 난 다음에 속옷도 삶고 청소기만 돌리지 말고 물걸레질까지 하고. 우리 아들 미세먼지에 약한 거 몰라서 그래? 그리고 냉장고에 먹을 것도 하나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 살이 빠지지. 집안 살림 하나하나를 들춰보면서 잔소리를 하는데 저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시모한테 집안 살림 하나하나 간섭하시면 서운하다고 하니까 시모가 눈을 치켜뜨면서 지금 자기한테 뭐라고 했냐고 다시 말해보라고 성을 내더라고요. 결혼 전에 보여줬던 모습은 어디 가고 저한테 언제는 화합하면서 잘 살아보자고 하더니 너무 일방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화가 나서 시모한테 너무 간섭이 심하다고 궁시렁거렸더니 어디 시모한테 말대꾸를 하냐며 노발대발했죠. 내가 이 정도 간섭도 못하니? 우리 아들 살림이나 마찬가지인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술 더 떠서 다음 주 주말에 시댁에 와서 살림을 배우고 가라는 거예요. 죽어도 안 가려고 애둘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주일 내내 전화해서는 오라고 난리를 치길래 어쩔 수 없이 도살장 끌려가는 소마냥 갔죠. 그랬더니 화장실에 들이밀고는 턱을 치켜뜨길래 화장실 청소하라고요? 했더니 욕조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욕조에 이불 빨래가 산더미처럼 들어있는데 그걸 밟아서 빨으라고 시키는 겁니다. 어머님, 요즘 코인 세탁방 같은 데 가면 이불 빨래할 수 있는 큰 세탁기 있어요. 거기서 빨래하는 게 훨씬 편하죠. 어머, 예, 거기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세탁기에서 이불을 빠는 게 말이 되니? 그리고 이불은 밟아서 빨아야 제대로 빨리는 거다. 그러더니 이불 빨래, 커튼 빨래, 시댁 물걸레질까지 싹 시키더라고요. 밥까지 차리라고 눈짓하는 거 죽어도 못하겠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가만히 있었더니 우리 아들 살 빠진 것만 봐도 알만하다면서 갑자기 급발진하시대요. 저도 참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님이 반찬 좀 해서 가져다 주시면 되겠다고 했죠. 시무랑 저랑 대치하고 있는데 속 없는 남편 놈은 낄낄 웃으면서 자기 엄마 성질 건드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뺨이라도 한 대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저도 집에 오는 길에 남편에게 경고했죠. 너도 내 성질 건드리지 말라고요. 오늘은 처음이라서 봐준 줄 알아 했더니 입국 다물대요. 그 뒤로도 사업 타령은 가시질 않았고 어찌나 노래를 불렀는지 저희 부모님도 그 사실을 알게 되셨죠.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남자가 사업 한번 해보는 거 나쁘지 않은 일이라면서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면 견문이 더 넓어진다고 남편 편을 들더라고요. 사업 한번 해봐, 배짱 한번 보게 하면서 남편의 말에 힘을 실어줬고 결국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통장을 건넸습니다. 남편은 정말 통장을 받자마자 중국에서 홈카메라를 엄청나게 사들여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국내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일이 복잡하더라고요. 해킹 문제도 있고 리소스 문제도 있고 뭐 기술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 모질이 남편은 그런 건 하나도 알아보지 않고 일만 버려둔 거죠. 무슨 특허권 문제니 세금 문제니 하는 것들이 하나둘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업한다고 일은 다 벌려놓고 돈은 죄다 쏟아부어놨는데 판매는 하나도 못하게 생긴 거죠. 이게 또 국내 휴대폰 어플이랑 연동이 되어야 하는데 중국 제품이다 보니까 호환도 안 되고 온통 중국어로만 설명이 되어 있고 게다가 그 어플을 만든 업체가 고객 정보도 빼가고 해킹도 하고 아무튼 문제가 많은 곳이었던 겁니다. 재고는 빌려둔 창고에 잔뜩 쌓여 있는데
창고 사용료도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결국 남편은 한 대도 팔아보지 못하고 물건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공짜로 주변에 뿌리고 팔리지 않으니까 중고 마켓에 나눔을 하기도 하고요. 그게 사업하겠다고 난리를 친 지 3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고, 큰 돈을 탕진한 남편에게 이제 정신 차렸으면 재빨리 취업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뻔뻔하게도 장인도 실패 한 번쯤은 해봐야 하는 걸 안 했냐면서 다른 사업을 생각해 둔 게 있대요.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네가 잃은 돈을 생각하라고, 우리 재산에 사업을 또 하는 게 말이 되냐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질이 남편이 또 시모한테 졸졸 가서 고자질을 한 거죠. 시모가 집에 찾아와서는 실패해서 의기소침해 있는 남편에게 응원은 못할 망정 새 사업하겠다는 거 길을 꺾는 게 말이 되냐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 애 길을 죽이고 그래요? 애 현실 시모 버전이었습니다.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야기를 하길래 열이 받아서 저도 한 소리 했죠. 어머님, 이 사람 애도 아니고 나이 30 중반이나 처먹고 지금 얼마를 해먹은지 아세요? 너 지금 너희 집 잘 산다고 우리 집 무시하니? 우리 집에서 집 턱턱 해주고 그랬으면 우리 아들 무시도 안 했겠지. 여기서 갑자기 집 이야기가 왜 나와요? 네가 우리 아들 기죽이고 주도권 잡으려고 일부러 네 명의로 집 산 거잖아. 우리 아버지께서 해주신 집인데 당연히 제 명의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혼집 할 때 시댁에서 100만 원이라도 보탰으면 제가 1% 정도는 공동 명의로 해줬겠죠. 집 산다고 할 때는 고맙다고 낼름 받아먹더니 왜 저한테 공동 명의 운운하세요? 굉장히 어이없는 거 아시죠? 시모가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그냥 콧김만 뿜으면서 씩씩거리다가 집으로 돌아가셨죠. 남편이 저한테 틱틱거리면서 왜 긁어부스럼 만드냐고 한 소리 하는데 제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한테도 경고했죠. 긁어부스럼 만든 게 누군데 내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이 집의 부스럼은 너라고요. 사업한다고 헛짓거리 그만하고 어디든 취업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놈이 정신 못 차리고 우리 아버지를 찾아가서는 사업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면서 투자를 해달라고 한 겁니다. 가족끼리 당연히 그 정도는 나눠줄 수 있지 하면서도 우리 아버지께서도 이 미쳐넘는 놈한테 1억이나 지원을 해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가진 건물로 대출을 받아서 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 구할 때도 담보대출 받아서 해주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아버지에게 받은 1억을 가지고 이번에는 미용기기 사업을 시작했고 확실히 미용기기는 반응이 좀 오긴 했어요. 처음에는 중국 제품이라고 사람들이 꺼려하더니 저렴한 가격에 효과도 꽤 괜찮은지 SNS를 통해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케팅 업체를 끼고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시작했죠. 남편도 처음과 다르게 꼼꼼하게 알아보고 준비했고 공을 들이긴 했어요. 출장도 몇 번이나 다녀왔고요. 그렇게 슬슬 수익이 나기 시작한 남편의 사업은 1년이 지나자 많은 성장을 했고 회사에 다닐 때보다 3, 4배는 더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저한테 떵떵거리면서 자기는 사업이 잘 맞을 거라고 하지 않았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꼴불견이긴 했지만 저에게 생활비를 줄 때만큼은 왕처럼 모셨죠 뭐.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난 뒤 저는 남편에게 슬슬 아이를 갖자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또 한 번 큰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운영하고 있던 제1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기계와 상품 대부분이 손실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물론 보험이 가입되어 있긴 했지만 관리 미흡으로 인한 전선 노후, 누전이 겹치게 되면서 일어난 사건이라 100%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관리가 덜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었죠. 일부러 보험금을 노리고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둔 거 아니냐면서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정해진 날짜까지 물건을 납품도 해야 하는데 공장은 죄다 불탔으니 물건을 맞출 수도 없고
미리 성금을 받은 것도 뱉어내야 하는 마당에 위약금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보험금 일부 수령한 걸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에 아버지께서는 건물까지 팔게 되었는데 건물에 끼인 대출까지 일시불로 갚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한순간에 아버지의 평생 사업이 산산조각이 나서 불타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결국 집까지 팔아서 빚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저에게 연락이 와서 며칠만 집에서 지내도 되겠냐고 물어보시길래 냉큼 오시라고 했더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그동안 아버지께서 친척들 집을 돌면서 돈을 빌리러 다니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작은아버지와 고모한테 이야기를 좀 해보라고 그동안 빌려간 돈 많지 않냐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부들부들 떠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잡것들 이러시길래 깜짝 놀랐죠.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들 욕은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손주들이며 자식들이며 죄다 유학 보내놓고 외국 여행 다니고 하는 것들이 돈 좀 빌려달라니까 전화를 뚝 끊어버리대요. 형 사업 망했어? 빚졌어? 하더니 앞으로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돈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돈 없을 때는 살랑살랑 하더니 돈 좀 빌려달라니까 끊어버리는 게 무슨 가족이냐면서 가족들끼리 나누며 살긴 개뿔이라고 지들 필요할 때만 가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아버지와 고모뿐만 아니라 친척들 전부 아버지 사업 망했다고 하니까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내내 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은근 마음이 쓰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갑자기 멀뚱히 있던 남편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자네 사업 자금 내가 대준 거 알지? 그러더니 본인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넌지시 운을 띄우니까 우리 남편이 얼마나 도와드려야 하는데요? 하고 하더군요. 아버지께서는 1억을 빌려주었으니 그 정도만 줬으면 좋겠다고 대충 돌려 막아야 할 건 다 막아놨으니 미천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 빤히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찔렀죠. 그러니까 남편이 인상을 팍 쓰면서 1억이나 빌려달라고요? 하면서 자기가 아무리 잘 나가는 사업가라고 해도 1억을 어떻게 뚝딱 마련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입에서 당연히 거절이 나올 거란 생각을 못했기에 입만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처제는 어디서 뭐하고요? 하면서 자기가 5천만 원까지는 내일까지 알아볼 테니까 불편하게 집에서 그러지 말고 돈 줄 테니 숙박업소 가 계세요 하는 겁니다. 아니, 멀쩡한 집 놔두고 밖에서 자라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놀래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우리 작은 방에서 주무시면 되지 않겠냐고 남편에게 이악 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작은 방에 자기 사업 계획서랑 자료가 다 있는데 뭘 믿고 장인 장모를 거기에 모시냐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를 쓱 보면서 장인이 자기 사업 아이디어라도 훔쳐가거나 자기 거래처에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믿냐고. 그 말에 제가 얼마나 경악을 했는지 모릅니다.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건네면서 이 돈으로 나가서 주무시고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 드시라고 선심 쓰듯 이야기를 하는데 와, 사람이 돌겠더라고요. 부모님도 그 돈 받아서 초라하게 집을 나서는데 제가 그냥 계시라고 해도 이 집이 더 불편하다고 나가시더라고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열이 받아서 남편한테 바로 달려들었습니다. 야, 네가 사람이냐? 너네 엄마 아빠였어도 이렇게 행동할 거니? 네가 지금 버는 돈이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지 알고 하는 행동이냐고. 진짜 어이없네. 내가 5천만 원 구해온다고 말했잖아. 어이없는 건 나지. 받은 건 1억인데 갚는 건 왜 5천만 원이야? 그리고 이 집도 우리 아빠가 해준 집인 거 알고 하는 소리지? 어떻게 집 해준 사람을 밖에서 자라고 내쫓을 수가 있어? 이 집 시세가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유세를 떨고 앉았어? 다음에 큰 집으로 이사가면 그 집은 내 명의로 사던가 해야지. 중소기업 다니면서 돈도 얼마 못 버는 게 자존심은 왜 부리냐? 남편의 말에 저는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속으로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죠 뭐. 아무리 그래도 3년이라는 시간을 서로 부대끼면서 살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르르 떨고 있으니까 저한테 5천만 원 주는 것도 감지덕지하게 생각하라고 하면서 지방에 일자리를 알아봐 드리라는 겁니다. 지방에 가서 남의 밭에서 농사 짓는 거 도와주면 돈 좀 벌지 않겠냐고 소일거리나 하시면서 살라고 하라고. 그 나이 먹고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라며 짓거리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뺨을 정말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너 지금 내 얼굴 때린 거야? 세상에 맞고 사는 남편이 어디 있어? 당장 이혼해. 너한테 볼 일 다 끝났고 처가도 망해가서 부담되는 와중에 잘 됐다. 너하고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짐 싸서 당장 나가. 이거 미친 새끼 아니야. 이 집 우리 아빠가 내 명의로 해준 집인데 어디서 나가라 말아야? 나가려면 네가 나가야지. 혼수도 거의 내 돈 주고 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알지? 네가 사업한다고 남은 돈 다 말아먹었잖아. 내 집에 있는 거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당장 몸만 나가. 알겠어? 그러니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바로 짐 대충 꾸려서 나가더라고요. 바로 아버지께 전화해서 당장 우리 집으로 오시라 했더니 근처에 계셨는지 바로 오셨습니다. 은근슬쩍 남편 눈치를 보려고 주변을 쓱 훑으시길래 이혼할 거라고 남편이 우리 집 개무시했고 열받아서 뺨도 때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본인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고개를 숙이고 계시길래 죄 지은 거 없으니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시모가 다음날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저에게 온갖 개소리를 짓거리면서 감히 자기 아들 뺨 때렸냐고 이렇게는 못 산다고 이혼하라고 하시대요. 전 당당하게 어제 이미 이혼하겠다고 말을 했으니까 아줌마도 우리 집 찾아오지 말라고 내쫓았죠. 근데 그 이후에 5천만 원을 주겠다던 남편이 말을 싹 바꾼 겁니다. 이혼하는 마당에 자기가 왜 5천만 원을 구해다 줘야 하는 거냐고 뻔뻔하게 나오는데 정말 인간 말종이다 싶었습니다. 이혼 진행을 하면서 애도 없고 하니 양육비 조정할 내용도 없었고요. 협의 이혼으로 진행해서 위자료도 따로 없이 완벽한 남남이 되었습니다. 구청에 가서 이혼 서류를 제출하자마자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금액은 크게 부르자 싶어서 10억을 분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 사업이 성장을 한 것도 우리 아버지의 미천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거기다가 집도 제가 해갔고요. 전 남편이 결혼하고 거의 바로 회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제가 먹여 살렸다는 증거까지 완벽하게 있었거든요. 법원에서는 재산 분할에 대해 저에게 손을 들어주었지만 10억은 과하다고 5억을 배상받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5억을 받아서 그 돈으로 아버지의 사업에 급한 불은 끄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1억 7천만 원 정도가 남게 되었고 아버지는 그 돈으로 다시 한번 공장을 일으켜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돈을 모두 아버지께 드렸고 아버지는 발로 뛰며 이전 거래처 사장님들을 만나셨어요. 이전 거래처에서도 아버지의 사고를 안쓰럽게 생각하셨고 돈으로 지원해줄 순 없어도 거래는 끊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의향을 밝히셨습니다. 아버지의 공장은 다시 한번 조금씩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지 3년이 더 지나고 공장은 다시 완전히 복구되었고 신혼집으로 썼던 그 작은 집에서 부모님과 저 셋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따로 사는 동생과 합치기 위해 더 큰 집을 대출받아 계약을 했고 이사를 가려고 준비 중에 있었죠. 전 남편과 이혼한 이후에 하루라도 빨리 이 집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도 한몫했고요. 짐을 다 싸놓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들리길래 확인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당연히 여동생이 찾아왔을 거라 생각해서 문을 열었는데 전 남편이 초췌한 얼굴로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싸늘하게 여긴 왜 왔냐고 당장 꺼지라고 말하니까
제 손을 덥석 잡더니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면서 묻지도 않은 자기 근황 이야기를 줄줄 읊더군요. 저랑 이혼을 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잘 먹고 잘 살다가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여자를 만나서 약혼도 하고 결혼 준비를 하던 와중에 사기를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사업장에서 회계 쪽 일을 하던 여자였는데 공금 횡령을 하면서 교묘하게 돈을 들고 날랐다더군요. 돈을 들고 나른 것까지야 꾸역꾸역 괜찮았는데 국세청에서 집중 감사가 나오면서 횡령의 세금 누락까지 다 까발려졌다네요. 그 소식에 거래처들은 갑자기 끊기고 세금 폭탄에 벌금까지 맞고 사업장은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랐다고 합니다. 돈에 돌지 않으니 직원들 월급이 밀리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 노동청 신고까지 들어가서 조사를 받았다는군요. 오죽하면 술을 하도 마셔서 간에 무리가 오는 바람에 황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저한테 한 번만 살려달래요. 우리 아버지한테 가족끼리 원래 콩 한쪽도 나누는 거 아니냐면서 도와달라는데 아버지께서 전 남편 싸대기를 확 날리셨습니다. 내가 너랑 왜 가족이야? 하는데 우리 엄마는 싸둔 짐덩어리에서 김장용 굵은 소금을 꺼내 전 남편 면상에 던지시더군요. 전 남편은 소금 맞고 뺨 맞고 멍하게 서 있더니 갑자기 막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뭐 어쩌라고. 너 망해가는 거 보면 춤이라도 꼭 춰야지 했는데 춤출 기분도 별로 안 난다. 당장 꺼져. 전 남편이 계속 안 가고 있길래 경찰까지 불렀죠 뭐. 경찰서에 조사 쓰러 가니까 시모가 찾아와서는 표독스럽게 절 노려보대요. 같이 살았던 정이 있는데 한번 도와줄 수도 있지 하면서 궁시렁거리는데 가소롭더군요. 아줌마, 우리 친정 힘들 때는 돈 없으니까 꺼지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태도 전환하시는 거예요? 저도 돈 없는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한테 관심 없고 말도 섞기 싫으니까 좀 꺼지세요. 저를 보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시무를 가뿐히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3일 뒤에 집도 예정대로 이사를 했어요. 간혹가다 이전 집 주소로 우편물이나 택배 배송이 가는 일이 있어서 물건 찾으러 양해를 구하고 살던 집에 찾아가니 집주인이 말해주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몇 번이나 집에 찾아와서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고요. 전 남편이 제가 이사 간 걸 모르고 찾아간 것 같더라고요. 이혼하고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집도 이사를 갔으니 이제 더 이상 볼 일 없겠죠. 전 남편이 평생 속죄하면서 살 수 있게 최악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